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한 책 속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의 제목은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요. 고미숙 선생님이에요.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사주 명리학과 안티 오이디푸스. 제목이 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까요? 또 다른 부제목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문학 사주 명리를 만나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역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워낙에 고미숙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의 제목이 좋았어요. 너의 운명을 알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는 책이겠거니 싶은 그런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인정하기 싫으셔도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셨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나면서부터 타고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가족과 그리고 또 어떤 나의 신체, 그 신체도 7년이면 싹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면서부터 좀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인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마음의 괴로움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고요. 챕터마다 다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을 새로 보게 되는 생활의 지혜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읽어 드릴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서문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몇 장의 글들만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마음의 행로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서문의 일부입니다. 때는 6세기 달마대사가 갈대잎을 타고 동쪽으로 왔다. 양쯔강 이남 숭산에 있는 소림사에서 7년간 면벽 수행을 하던 중 겨울 눈 덮인 뜰하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이름은 해가. 달마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이 젊은이는 자신의 팔을 싹둑 잘라 바쳤다. 흰 눈 위로 선혈이 낭자할 즈음 달마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 마음이 이리도 어지럽습니다. 선혈, 흩어지는 선혈, 그 낭자한 선혈을 가리키면서 말했겠죠. 그러자 달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놓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답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라고 달마가 답하죠.
순간 해가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깨달음의 내용인즉 이러하다. 마음이란 본디 평화롭다. 거기엔 어떤 불안이나 동요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진정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마음은 더더욱 요동친다. 그때의 마음이란 마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 혹은 번뇌, 망상에 불과하다. 결국 달마가 해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본래 면목을 보게 해준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불안하다, 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이 다 번뇌 망상일 뿐이라는 얘기 같이 들리네요. 그렇게 우리는 근데 번뇌 망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선불교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장면은 섬뜩하면서도 박진감이 넘친다. 이 이야기는 선의 황금시대라는 선불교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 봐요. 어쨌든 섬뜩하면서도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그래서인지 선불교의 역사는 이런 식의 경악과 돌발, 상상을 뛰어넘는 서스펜스로 가득하다. 존재의 완벽한 해방 혹은 대자유를 위해서는 익숙한 통념들을 한 방에 날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겁먹을 것까지는 없다. 이 전복적 여정에는 유머와 위트, 웃음과 역설 또한 늘 함께한다. 선문답을 일러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이 지독한 언어 도단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선 존재를 몽땅 걸어야 한다. 팔뚝뿐 아니라 때론 목숨조차도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가? 단지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비하면 해가를 비롯한 선사들의 결단은 차라리 진솔하고 소박한 행동이 아닐지.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낭송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해도 벌써 이 부분을 한 서너 번은 읽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와닿는 느낌처럼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낭송을 한 순간 이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고요. 제 안으로 제가 이 낭송을 하기 위해서 벌린 제 입 속으로 이 글자들이 왜 영화나 방송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음표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듯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제 입속으로 들어와서 육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십니까? 농담으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먼저 좋았던 문장은 존재의 완벽한 해방 혹은 대자유를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통념들을 한 방에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한 방에 날려버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입된 통념들 다 날려버리라는, 우리에게 이 주입된 표상 다 날려버리라는 이 표현이 요사이 저의 머리에, 눈에 너무 많이 꽂혀요. 그것들이 우리를 앞서 언급드린 번뇌망상에 시달리게, 번뇌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꼭 이래야 한다, 이게 바람직하다, 너희는 이래야 해 라고,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주입된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틀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기도 하고, 나에게 이롭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주입된 그런 표상들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우리 몸이 골병을 들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그걸 날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날려버리는 순간 바로, 그래서 표현 기로는 완벽한 해방 혹은 대자유로 그 날려버리는 순간 즉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복적 여정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 저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가. 단지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우리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많이 반성이 됩니다.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반성이 막 쳐들고 올라오네요. 아무튼 해가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문명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였고,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정신분석의 체계 또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뇌과학의 진화 속에서 뉴런들의 접속만으로 인간의 심리를 다 읽어낼 듯 기세등등하다. 그 밖에 유전공학의 인지심리학까지 마음에 대한 인식의 지도는 차고도 넘친다. 게다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등등 각종 치료의 기술 또한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다. 우리는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없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 있는가? 마음이란 그저 신경다발들의 이합 집산에 불과한가? 아니면 무의식의 희미한 잔영일 뿐인가? 어떤 질문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답 하나라는 겁니다. 하여 마음의 행로에는 온통 아이러니 투성이다. 그래서 이 섹션의 제목이 마음의 행로인가 봅니다. 사례, 지난 사례, 10년 돼가는 사례 하나 소개드리죠.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문명과 자연에 대한 거대한 탐구가 시작될 거라고, 또 죽음에 대한 본격적 탐구가 진행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새삼 확인했다. 죽음에 대한 지혜가 없이는 결코 삶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음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탐구는커녕 그 엄청난 죽음들은 빠른 속도로 잊혀져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전혀 다른 죽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 슈퍼모델의 죽음,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자살, 또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중학생들의 자살. 이건 그나마 뉴스에 잡힌 것들이고 주변 친지들의 말로는 아파트 단지마다 투신 자살자들이 없는 곳이 없단다. 거기서 고독사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죽고 또 죽는다. 대체 왜? 그런 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배움들이 있었을까요? 세월호의 그 큰 죽음, 숭례문 화재, 그저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인 것은 아닌가 싶네요. 사회적으로는 말이죠. 사회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힘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 사고들로부터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미셸은 하죠. 이런 저에게 제 친구는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고민들은 정부 담당자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이 죽음의 행렬에 대한 대개의 진단은 이렇다. 경제가 어렵고 경쟁에 지치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등등. 여기서 끝이다. 솔직히 나는 이 나열된 항목들 중 어떤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라 거꾸로 악착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사회에선 이 항목들이 삶을 종식시키는 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일까? 라고. 그 전에 왜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전제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되시나요? 저는 돼요. 결국 문제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빈곤에 있는 셈이다. 즉 우리에게 죽음은 오직 통계 수치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리 죽음의 숫자가 늘어나도 죽음의 지혜는 증식되지 않는다. 죽음을 체험한 이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들은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한다. 무지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삶을 잠식해 들어간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상처에도 존재 전체가 기우뚱 흔들린다.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공감의 지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모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미니 홈피에 남긴 글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넘게 생각해보아도 세상엔 나 혼자뿐이다. 라는 글이었대요.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기타 등등 이 접속 과잉의 시대에 개인들은 이렇게 외딴 방에 갇혀 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던가? 과연 그렇다. 디지털 혁명이 이룩한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자기만의 외딴 방에 갇혀 소리 없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해진 만큼 그만큼 가면을 쓰고 외출해야 되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게 가면놀이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니 마음이 허하고 외롭겠죠. 아니면 자기만의 방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괴로우니까요. 그냥 그렇게 이 가면 저 가면 쓰고 SNS 월드를 떠다니는 거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죠. 빌 브라이슨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빌 브라이슨은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적 성과를 흥미진진하게 엮은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고 거리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별들, 거리를 알 수 없는 곳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곳에 있는 별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채워진 채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물리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는 셈이다. 정확한 거 하나도 없는, 확인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토로한 대목입니다. 알미 증가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무지의 영역 또한 늘어난다는 무지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을 흉내내어 말해보면 우리는 예측도 측량도 불가능한 그런 제도와 구조에 둘러싸여서 뿌리도 근거도 알 수 없는 욕망에 휩싸인 채로 그저 방향도 흐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무지의 늪이다. 그래서인가 다들 아프다. 몸도 마음도 젊은이도 기성세대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진보도 보수도 그러고 보면 이 점에선 참 공평해졌다. 헌데 진정 놀라운 건 이 무지 자체가 아니다. 이 무지에 대해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 결코 이 무지의 심연을 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병원을 찾고 의료 시스템을 요구하고 각종 정신 분석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섭렵할 따름이다. 몸은 병원에, 마음은 정신과 혹은 종교단체에 맡겨버리면 그뿐. 스스로 그 원천을 탐구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질문이 가능한 담론의 공간이 없기도 하다. 양극화, 버블 중독증, 제도와 시스템의 파행, 가족주의라는 신화, 그리고 약간의 통계 수치 등 담론의 공간은 늘상 이 비슷한 말들만이 맴돌 뿐이다. 이 지루한 쳇바퀴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과
번뇌의 원천을 탐구한다는 설정은 원천 봉쇄되어 버린다. 마음과 무지가 동의어가 되어버린 시대. 마음이 곧 무지의 늪이 되어버린 시대다. 그 결과 혜가는 마음을 찾기 위해 기꺼이 그의 팔 한쪽을 바쳤건만 사람들은 손가락 까딱할 힘도 용기도 없다. 그 무지로 인해 그토록 많은 질병과 번뇌를 감내하면서도 그 무지로 인해 그토록 많은 고독과 소외를 겪으면서도 그 무지로 인해 존재와 운명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무지에 대하여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연출하는 최고의 농담이자 아이러니다. 갑자기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낭송하고 싶었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었던 것이 이런 화두가 제 안에 있었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고미숙 선생님 덕분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화두를 제가 가진 그 화두를 다른 친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고미숙 선생님의 글을 통해 그 화두를 좀 나누어 드리고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 합니다. 이 마음과 무지가 동의어가 되어버린 시대. 마음이 곧 무지의 늪이 되어버린 시대. 그러면서도 그 무지에 대하여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하는 시대. 돈에 대해서는 돈과 관련된 돈을 증식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것에든지 그렇게 많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나의 마음, 나의 건강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러니 마음이 계속 아프겠죠. 정처 없이 아프겠죠. 이런 질문들에 공감하셨기를, 그리고 내 마음을 찾는 그런 구도의 길에도 조금쯤 인생의 일부를 할당해야 할 결심을 조금 하시는 그런 연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다시 올게요. 미셸이었습니다.